전쟁터의 포화 속에서 한 남자는 목숨을 구해준 전우의 마지막 유품과 마주합니다. 그것은 죽은 전우의 아내 사진이 아닌 바로 자신의 아내 사진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 충격적인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과거의 망령과 다시 맞서 싸워야 하는 한 남자의 처절한 기록입니다. 배신과 희생, 오해와 용서가 뒤얽힌 이 여정의 끝에서 여러분은 과연 무엇을 발견하게 될지 함께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박시우 대위에게 과거는 유령처럼 따라다녔다. 그는 현재 거대한 산업단지의 야간 경비원으로 살아가고 있었다. 텅 빈 건물들 사이를 순찰하는 유령. 한때 대한민국 특수부대의 최정예 대위였던 그는 이제 어둠 속에서 자기 자신의 악몽을 순찰하는 남자일 뿐이었다. 시끄러운 소음이 그의 기억을 다시 그날의 지옥으로 끌고 갔다. 해외 분쟁 지역에서의 마지막 작전. 총알이 빗발치던 혼돈 속에서 그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전우였던 오진석 하사가 자신을 향해 날아오던 포탄을 대신 막아서고 산화했다. 시우는 전우의 시신을 수습하며 그의 군복 주머니에서 신분증이나 유품을 찾으려 했다. 하지만 그의 손에 잡힌 것은 진석의 아내 사진이 아니었다. 그 안에는 바로 자신의 아내 한희경의 낡은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다. 그 충격적인 발견은 그의 삶 전체를 무너뜨렸다. 대체 왜 내 아내의 사진이 죽어가는 친구의 마지막 주머니 속에 들어있었던 걸까? 배신이었을까? 혹은 그가 알지 못하는 다른 비밀이 있었을까? 그 의문은 그의 PTSD를 더욱 깊게 만들었고 결국 아내와의 관계마저 파괴했다. 그는 전역했고 이혼했으며 이 익명의 삶 속으로 도망쳤다. 하지만 수년이 지난 지금 그는 더 이상 이 불확실성 속에서 살아갈 수 없다고 결심했다. 그는 진실을 찾아야만 했다. 그는 그 작전이 내부의 배신자에 의해 계획된 함정이었다고 의심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사진이 모든 비밀을 푸는 열쇠라고 믿었다. 그의 조사는 당시 작전을 배신했던 부패한 상급 장교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는 그 장교의 행적을 추적하다가 그가 과거에 자주 접촉했던 지금은 서울의 한 허름한 동네에 살고 있는 늙은 정보원이 있다는 단서를 찾아냈다. 시우는 그 낡은 동네를 찾아갔다. 그리고 그곳에 먼지 쌓인 작은 헌책방 안에서 한 무리의 깡패들이 늙은 여주인 윤씨 할머니를 괴롭히는 장면을 목격했다. 그들은 보호비를 요구하며 그녀를 협박하고 있었다. 꺼져, 아저씨, 여긴 도서관이 아니라고. 가게 안으로 들어서는 지치고 과묵해 보이는 그를 깡패들은 무시했다. 하지만 그들이 윤씨 할머니를 책장으로 거칠게 밀치는 순간 시우에 잠들어 있던 본능이 깨어났다. 싸움은 잔혹할 정도로 효율적이었다. 그는 좁은 책방의 공간을 자신의 전장으로 활용했다. 그는 특수부대원의 치명적인 정교함으로 움직였다. 그는 두꺼운 책을 무기로 사용했고 책장을 엄폐물로 삼았다. 그는 요란한 소리 없이 조용하고 신속하게 깡패들을 무력화시켰다. 깡패들은 도망쳤다. 윤씨 할머니는 공포에 질렸지만 무사했다. 그녀는 자신을 구해준 이 침묵의 이방인을 경이로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시우는 자신의 신분을 숨기기 위해 한마디 말도 없이 돌아서려 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그를 붙잡았다. 잠깐만요. 당신 꼭 예전의 그들처럼 군인들처럼 싸우시는군요. 그는 멈춰섰다.
그는 그녀를 돌아보았다. 그는 자신이 찾고 있던 수년 전의 그 부패한 장교의 이름을 메모지에 적어 그녀에게 보여주었다. 그녀는 깊은 슬픔과 공포가 담긴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 사람은 제 아들입니다. 충격적인 반전이었다. 그가 구한 사람, 그의 조사의 첫 번째 단서가 될지도 모르는 그 사람이 바로 자신을 배신하고 가장 친한 친구를 죽음으로 몰고 간 남자의 어머니였다니. 진실을 향한 그의 여정은 이제 가장 개인적이고 가장 복잡한 방향으로 뒤틀리기 시작했다. 헌책방 안,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박시우는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를 죽음으로 몰고 간 배신자의 어머니와 마주하고 있었다. 그의 첫 본능은 분노와 혐오였다. 이 여자의 아들 때문에 그의 친구가 죽고 자신의 인생이 폐허가 되었다. 하지만 윤씨 할머니는 그의 눈빛을 보고 모든 것을 이해한 듯 눈물을 터뜨리며 무너져 내렸다. 지난 수년간 그녀를 짓눌러 왔던 죄책감과 슬픔의 폭풍이 마침내 터져 나온 것이다. 내가 내 아들이 어떤 짓을 했는지 다 압니다. 당신이 내 아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 알아요. 그녀의 깊은 고통 앞에서 시우의 분노는 서서히 잦아들었다. 그의 훈련된 이성이 감정 대신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를 의자에 앉히고 가게 뒤편에 작은 주방에서 따뜻한 차를 한 잔 내왔다. 그는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야만 했다. 윤씨 할머니는 자신의 아들 윤성철 소령에 대한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녀의 아들은 한때는 선하고 장래가 촉망되던 장교였다. 하지만 그의 야망과 탐욕이 그를 괴물로 만들었다. 그는 당시 막강한 방위산업체 회장이었던 송 회장과 손을 잡고 부와 승진을 약속받는 대가로 그의 심부름을 하기 시작했다. 그 비극적인 마지막 임무 몇 주 전부터 아들은 극심한 불안감과 편집증에 시달렸다고 했다. 그의 계좌에는 거액의 돈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녀는 아들이 전화로 송 회장의 사람들에게 작전 좌표를 팔아넘기는 대화를 나누는 것을 우연히 엿들었다. 그녀는 아들에게 매달려 말렸지만 아들은 오히려 그녀를 위협하며 입을 다물라고 했다. 작전이 실패하고 친구 오진석 하사가 죽은 뒤 그녀의 아들은 약속대로 승진했다. 하지만 그는 죄책감과 공포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았다. 그리고 몇 년 뒤 그 역시 의문의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그녀는 그것이 입막음을 위한 송 회장의 지시라는 것을 직감했다. 아들이 남긴 피 묻은 돈. 그녀는 그 돈을 모두 자선단체에 기부하고 아들의 죄를 대신 속죄하는 마음으로 이 가난한 동네에 작은 헌책방을 열어 평생을 그림자처럼 살아왔던 것이다. 오늘 그녀를 찾아왔던 깡패들 역시 개발을 핑계로 그녀가 과거에 대해 영원히 침묵하게 만들려는 송 회장이 보낸 자들이었다. 시우는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의 분노는 이제 연민과 새로운 이해로 바뀌어 있었다. 윤씨 할머니는 공범이 아니었다. 그녀 역시 송 회장의 잔혹한 야망에 의해 모든 것을 잃은 또 다른 피해자였다. 미스터리는 더욱 깊어졌다. 그렇다면 왜 진석은 내 아내의 사진을 가지고 있었던 걸까? 이제 시우는 윤씨 할머니를 적으로서가 아니라 핵심 증인이자 또 다른 피해자로서 보게 되었다. 그는 그녀에게 말했다. 우리에게는 공동의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임무의 진실을 찾고 있습니다.
제 친구뿐만 아니라 당신의 아들을 위해서라도 저를 도와주십시오. 자신의 인생을 망친 남자의 파트너와 그 파트너를 배신한 남자의 어머니, 두 사람 사이에 기묘한 동맹이 형성되었다. 아들의 기억에 대한 속죄를 원했던 윤 씨 할머니는 시우에게 자신이 참아 버리지 못하고 간직해온 아들의 낡은 유품 상자를 건넸다. 혹시 이 안에 무언가 있을지도 모르겠군요. 그날 밤 시우는 산업 단지의 쓸쓸한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다. 그는 배신자의 유품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낡은 군사 파일들과 송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내역이 담긴 은행 거래 내역서, 그리고 숨겨진 일기장이 들어있었다. 일기장 속에는 배신자 윤성철의 죄책감과 공포가 기록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가 배신을 저지른 이유, 송 회장은 단순히 작전을 실패시키고 싶었던 것이 아니었다. 그는 처음부터 박시우 대위를, 바로 그를 죽이고 싶어 했다. 그리고 마침내 충격적인 마지막 페이지에 송 회장의 사람들이 그의 아내 한희경을 감시하고 있다. 그녀를 이용해 박 대위를 협박할 계획이다. 내 친구 오진석이 이 사실을 알아챘다. 그가 먼저 그녀에게 접근해 그녀를 보호하려 하고 있다. 그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자신의 정보원들이 그녀를 식별하고 구출할 수 있도록 그녀의 사진을 가지고 다닌다. 그는 그들 둘 모두를 구하려 하고 있다. 시우는 손에서 일기장을 떨어뜨렸다. 진실이 드러났다. 진석이 아내의 사진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불륜 때문이 아니었다.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서였다. 그는 단순히 시우의 목숨만 구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의 세상 전체를 구하려다 죽은 것이다. 자신의 의심과 그로 인해 파괴되었던 결혼 생활의 무게가 거대한 파도처럼 그를 덮쳐왔다. 진짜 배신은 친구나 아내에게서 온 것이 아니었다. 믿지 못했던 자기 자신에게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의 여정은 이제 비밀을 파헤치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오해 속에서 더럽혀진 한 위대한 희생의 진실을 되찾는 속죄의 여정이 되어야만 했다. 그의 다음 목적지는 명확해졌다. 그는 그의 전처를 찾아야만 했다. 배신자의 일기장이 밝혀낸 진실은 박시우의 세계를 다시 한번 뒤흔들었다. 지난 수년간 그의 영혼을 갉아먹었던 의심의 독. 그는 자신의 아내가 가장 친한 친구와 자신을 배신했다고 믿어왔다. 그는 그 고통 속에서 스스로 아내를 밀어냈고 그들의 결혼을 파괴했으며 그녀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다. 하지만 진짜 배신은 친구나 아내에게서 온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던 자기 자신의 나약함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는 이제 자신의 과거와 온전히 마주해야만 했다. 그는 더 많은 단서를 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그녀를 찾아야만 했다. 그의 전처 한희경을 찾는 것은 쉽지 않았다. 이혼 후 그녀는 고통스러운 기억으로부터 도망치듯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그는 공식적인 경로를 사용할 수 없었다. 그는 과거에 등을 돌렸던 그들의 옛 공동의 친구들에게 연락하며 탐정처럼 그녀의 행적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 과정은 그가 스스로 파괴해버린 자신의 행복했던 과거를 다시 한번 마주하는 고통스러운 여정이었다. 마침내 그는 그녀를 찾아냈다. 그녀는 다른 도시의 한 작은 미술관에서 큐레이터로 조용한 삶을 살고 있었다. 공교롭게도 그 역시
자신을 숨기기 위해 택했던 조용하고 아름다운 세계였다. 그는 미술관으로 향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수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와 마주했다. 그녀는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그 얼굴에는 과거에는 없었던 깊은 슬픔과 그것을 이겨낸 단단함이 함께 서려 있었다. 그가 다가서자 그녀의 얼굴이 충격과 함께 차가운 분노로 굳어졌다. 박시우 씨, 여기 무슨 일이죠? 몇 년 만에. 그녀는 아무런 설명도 없이 자신을 의심하고 잔인하게 떠나버린 남자를 마주하고 있었다. 그는 변명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진심을 담아 말했다. 내가 틀렸었소. 할 말이 있어. 제발. 두 사람은 근처의 한 카페에 마주 앉았다. 수년간의 침묵과 오해가 두 사람 사이에 무겁게 흘렀다. 먼저 입을 연 것은 시우였다. 그는 자신의 과거로부터 시작된 길고 긴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가장 친한 친구 진석의 죽음, 그의 주머니에서 발견된 그녀의 사진, 그리고 그 사진 한 장이 어떻게 자신의 영혼을 파괴하고 그들의 관계를 무너뜨렸는지, 그리고 마침내 그 모든 것이 거대한 오해이자 친구의 숭고한 희생이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마지막으로 그는 낡고 빛바랜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던 그 사진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내가 당신을 의심했던 것을 평생을 후회하며 살 거요. 하지만 이제는 진실을 알아야겠소. 왜 진석이가 이 사진을 가지고 있었는지, 자신을 괴롭혔던 모든 의문의 실체를 알게 된 이경의 눈에서 분노는 사라지고 공유된 슬픔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 역시 입을 열기 시작했다. 그녀는 진석이 그 마지막 임무를 떠나기 몇 주 전 자신을 찾아왔었다고 고백했다. 그 사람은 아주 겁에 질린 얼굴이었어요. 그는 당신이 아주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했어요. 아주 힘 있는 자들이 당신을 죽이려 한다고. 그리고 그들이 나를 이용해서 당신을 협박하거나 해칠지도 모른다고 했어요. 진석은 임무를 앞둔 시우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다며 이 모든 것을 시우에게는 비밀로 해달라고 그녀에게 부탁했다고 했다. 이경의 고백은 시우에게 친구가 자신을 지키려 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다. 하지만 새로운 질문들이 생겨났다. 진석은 어떻게 그 모든 것을 미리 알았을까? 그녀를 향한 구체적인 위협은 무엇이었을까? 이경은 눈물을 닦고 그를 바라보았다. 더 있어요. 시우 씨, 당신이 알아야 할 이야기가 더 있어요. 과거를 향한 문은 열렸다. 하지만 그 안에 더 고통스러운 진실은 아직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었다. 두 사람은 화해를 향한 고통스러운 첫걸음을 내디뎠다. 하지만 그들의 공유된 과거와 그로부터 비롯된 위험은 이제 두 사람 모두를 향하고 있었다. 송 회장의 위협은 더 이상 시우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다. 카페의 무거운 침묵 속에서 한희경은 지난 수년간 자신을 짓눌러 왔던 더 깊은 비밀의 무게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박시우가 알고 있던 진실의 조각들을 완전히 새로운 그리고 더 끔찍한 그림으로 재구성했다. 진석 씨가 저를 찾아온 것은 한 번이 아니었어요. 그녀는 오진석 하사가 그 마지막 임무를 떠나기 직전까지 몇 주에 걸쳐 자신을 비밀리에 만나왔다고 고백했다. 처음에는 시우의 안전에 대한 막연한 경고였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진석의 경고는 점점 더 구체적이고 절박해졌다. 진석은 그들의 마지막 임무가 단순히 작전 실패로 끝날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다고 했다. 그는 송 회장이
작전 자체를 빌미로 박시우 대위를 제거하려는 청소 작전을 계획하고 있다는 증거를 우연히 잡았다고 했다. 그는 배신자 윤성철 소령과 송 회장의 통화 기록 일부를 손에 넣었던 것이다. 진석은 이 사실을 시우에게 알리려 했지만 당시의 시우는 작전 준비에 대한 극심한 스트레스와 압박감으로 누구도 믿지 못하는 상태였다고 했다. 그는 진석의 경고를 편집증적인 불안감으로 치부해버렸다. 자신의 파트너마저 자신을 믿어주지 않는 상황에서 진석은 혼자만의 싸움을 시작했다. 그는 이경을 찾아왔다. 송 회장의 사람들이 그녀를 납치하여 시우를 협박할 미끼로 사용하거나 혹은 제거하려 할지도 모른다는 정보 때문이었다. 진석은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그녀의 주변에 자신의 비공식적인 정보원들을 배치했다. 그리고 만약에 사태가 발생했을 때 그 정보원들이 그녀를 즉시 식별하고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킬 수 있도록 그녀의 사진을 항상 몸에 지니고 다녔던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만남, 진석은 그녀에게 작은 봉투 하나를 건네며 이렇게 말했다. 이경 씨, 만약 제가 돌아오지 못하면 이걸 박 대위에게 전해 주십시오.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그를 믿어달라고 말해 주십시오. 그 사람은 좋은 사람입니다. 그녀는 그의 비장한 모습에 그것이 그의 마지막 인사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시우에게 친구의 희생에 진정한 무게를 깨닫게 해주었다. 진석은 그를 구하기 위해 포탄을 막아선 것이 아니었다. 그는 처음부터 자신의 목숨을 희생할 각오를 하고 친구와 그의 가족을 모두 지키기 위한 외로운 전쟁을 벌이고 있었던 것이다. 시우는 자신의 과거의 오만과 불신이 얼마나 끔찍한 비극을 낳았는지 깨달았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럼 그 봉투는? 이경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다. 당신이 아무런 설명도 없이 날 떠났을 때 나는 너무나 큰 상처를 받았어요. 당신을 원망했고 당신과 관련된 모든 것을 잊고 싶었죠. 그래서 그 봉투를 열어보지도 않고 당신의 다른 짐들과 함께 창고 깊숙한 곳에 넣어버렸어요. 지난 수년간 한 번도 꺼내보지 않았죠. 그 안에 모든 것을 증명할 진실이 들어있을 터였다. 두 사람은 그날 밤 함께 이경의 집으로 향했다. 그녀는 먼지 쌓인 창고에서 시우의 옛 군용 더플백을 꺼내왔다. 그 안에서 그녀는 빛바랜 봉투 하나를 찾아내어 시우에게 건네었다. 시우는 떨리는 손으로 친구가 남긴 마지막 편지를 열었다. 그 안에는 그의 필체로 쓰인 짧은 편지와 작은 USB 메모리가 들어있었다. 편지의 내용은 이러했다. 시우야, 만약 네가 이 편지를 읽는다면 나는 실패했고 너는 살아남았다는 뜻이겠지. 너를 믿게 만들지 못해 미안하다. 이 USB 안에 송 회장과 윤소령의 모든 죄를 증명할 증거가 들어있다. 그들은 너를 죽이려 했고 실패한다면 너의 아내를 이용할 것이다. 부디 이경 씨를 지켜다오. 그리고 내 목까지 행복하게 살아다오. 너는 내 유일한 친구였다. USB 안에는 그들의 통화 녹음 파일 전체와 비자금 내역, 그리고 송 회장이 군 내부의 더 높은 인물들에게 뇌물을 건넨 기록까지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시우와 이경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오해의 벽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 자리에는 친구의 숭고한 희생에 대한 공유된 슬픔과 감사함만이 남았다. 그 순간
시우의 휴대폰이 울렸다. 그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산업단지의 그의 방에 누군가 침입했다는 경보였다. 송 회장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그는 시우가 살아있으며 자신의 과거를 파헤치고 있다는 것을 알아챈 것이다. 이제 이 싸움은 더 이상 시우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다. 송 회장의 위협은 진실을 알고 있는 모든 사람, 즉 박시우, 한희경, 그리고 윤씨 할머니를 향하고 있었다. 시우는 이경의 손을 잡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과거에 대한 후회가 아닌 지켜야 할 사람들을 위한 차갑고 단단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이제 전쟁을 끝낼 시간이야. 송 회장의 사무실. 그는 자신의 부하들로부터 산업단지의 야간 경비원실이 텅 비어 있었으며 그곳에서 자신과 조직에 대한 깊이 있는 조사의 흔적들을 발견했다는 보고를 받았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경비원이 바로 박시우라는 사실을 확인했다는 것이었다. 송 회장은 분노와 함께 경악했다. 그가 묻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유령이 돌아온 것이다. 그는 박시우라는 남자가 한번 시작하면 절대 멈추지 않을 인간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자신의 보안 책임자에게 차갑고 무자비한 명령을 내렸다. 찾아내 박시우, 그리고 그의 전처, 그리고 그 배신자의 어미까지 모두 다 흔적도 없이 지워버려. 더 이상의 실수는 용납하지 않겠다. 그는 과거 그의 마지막 임무를 처리했던 바로 그 정예 클리너 팀을 다시 가동시켰다. 시우는 이제 그들 모두가 조직의 표적이 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그의 조용했던 삶은 끝났다. 그는 이제 자신이 지켜야 할 사람들을 모아야만 했다. 그의 첫 번째 목적지는 배신자의 어머니 윤씨, 할머니의 헌책방이었다. 그는 할머니에게 자신의 신분이 발각되었으며 이제 우리 모두가 위험에 처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할머니를 설득하여 그녀가 평생을 보낸 그 집을 버리고 자신과 함께 떠나게 했다. 다음으로 그는 전처 한희경을 찾아갔다. 그는 그녀에게 새롭게 닥쳐온 직접적이고 치명적인 위험에 대해 설명했다. 그들이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그리고 당신을 찾아냈다는 것을 알았소. 이제 당신도 표적이요. 군인, 그의 전처, 그리고 그를 배신한 남자의 어머니. 이 기묘하고 상처 입은 세 사람은 공동의 적을 피해 함께 도망치는 불안한 동맹이 되었다. 그들은 이름도, 신용카드도, 휴대폰도 사용할 수 없었다. 그들은 완벽하게 세상의 눈을 피해 살아야 했다. 시우는 특수부대 시절의 모든 생존 및 도피 기술을 총동원했다. 그는 그들을 이끌고 낡은 모텔과 버려진 폐가, 그리고 시골의 은신처들을 옮겨 다녔다. 그들의 도피 생활은 끊임없는 긴장과 편집증적인 공포의 연속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 과정 속에서 인물들의 관계는 변화하기 시작했다. 이경은 자신을 버렸던 차가운 남자가 아닌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거는, 그녀가 처음 사랑에 빠졌던 그 강인한 군인의 모습을 다시 보게 되었다. 그들의 오래된 상처는 서로에게 의지하는 과정 속에서 서서히 치유되기 시작했다. 윤씨 할머니는 아들의 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지켜주는 시우의 모습에서 깊은 죄책감과 함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사함을 느꼈다. 하지만 송 회장의 정예팀은 끈질기고 유능했다. 그들은 최첨단 추적 기술과 정보원 네트워크를 이용해 그들의 숨통을 조여왔다. 몇 번의 아슬아슬한 위기 상황이 있었다. 시골의 한 모텔에서 클리너 팀이 들이닥치기 직전
그들은 한밤중에 뒷산으로 도망쳐야만 했다. 이 끝없는 도피 속에서 시우는 깨달았다. 도망만으로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은 거대한 조직을 상대로 한 소수의 무리일 뿐이었다. 어느 날 밤, 버려진 산장에서 그는 죽은 친구 진석이 남긴 USB를 바라보았다. 이것이 그들의 유일한 무기였다. 그는 이 증거를 단순히 당국에 넘기는 것만으로는 송 회장의 깊은 영향력 때문에 사건이 묻힐 수도 있다고 판단했다. 그들은 송 회장이 증거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야만 했다. 그들만의 함정을 파야만 했다. 시우는 도망을 멈추고 방역을 계획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제 자신이 책임져야 할 두 여인을 바라보았다. 우리는 그들을 따돌릴 수 없소. 그러니 그들이 우리에게 오도록 만드는 거요. 우리의 조건으로, 우리의 전쟁터에서 이제 이 모든 것을 끝낼 시간이야. 사냥당하던 자들이 이제 사냥꾼이 되려 하고 있었다. 마지막 결전의 무대가 서서히 막을 올리고 있었다. 박시우는 방역을 위한 전쟁터를 직접 선택했다. 그와 죽은 친구 오진석이 함께 땀 흘리고 전우회를 나눴던, 지금은 버려진 산속의 낡은 특수부대 훈련장이었다. 그는 그곳의 모든 지형과 구조를 손바닥처럼 꿰뚫고 있었다. 그는 익명의 채널을 통해 송 회장에게 거짓 정보를 흘렸다. USB의 증거는 4분일 뿐이며 원본 증거와 살아있는 증인 윤 씨 할머니를 암시하는 을, 바로 그 버려진 훈련장에서 한 기자와 교환할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그것은 송 회장의 모든 병력을 자신이 선택한 킬존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미끼였다. 그는 한희경과 윤 씨 할머니를 훈련장 내에 낡고 안전한 지휘 벙커에 숨겼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나오지 말라고 신신당부했다. 그는 이경에게 위성 전화를 주며 자신의 신호가 있을 때 단 하나의 프로그램된 번호로 전화하라고 말했다. 그것은 국가정보원에 신뢰할 수 있는 연락책이었다. 밤이 깊어지고 폭풍우가 몰아치기 시작했다. 송 회장이 보낸 그의 가장 정예 클리너 팀이 버려진 훈련장에 도착했다. 그들은 시우가 동료들과 함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수적 유세를 믿고 자신만만했다. 마침내 진실을 위한 마지막 전투가 시작되었다. 시우는 이 거대한 훈련장 전체를 자신의 무기로 삼았다. 그는 첫 번째 그룹을 낡고 썩은 유격 훈련장으로 유인했다. 그는 미리 설치해둔 트립 와이어로 등반 벽을 무너뜨리고 그들을 진을 구덩이에 빠뜨렸다. 그는 다른 그룹을 근접 전투 훈련용 건물, 즉 킬하우스로 이끌었다. 어둡고 복잡한 미로 같은 방들 속에서 그는 최고의 포식자였다. 그는 혼란스러운 구조와 낡은 정의 장비를 이용한 섬광, 그리고 자신의 압도적인 근접 격투술로 그들을 하나씩 소리 없이 제거해 나갔다. 그는 쫓기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사냥하고 있었다. 마침내 클리너 팀의 리더가 시우의 흔적을 쫓아 훈련장의 가장 높은 곳, 즉 저격수들이 훈련하던 낡은 감시탑으로 그를 몰아세웠다. 공교롭게도 그곳은 시우와 진석이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던 추억의 장소였다. 두 전문가의 마지막 결투가 폭풍우가 몰아치는 감시탑의 좁은 공간 안에서 벌어졌다. 오진석도 내 이름을 부르며 죽어갔지. 이제 너도 그놈 곁으로 가게 될 거다. 리더가 그를 조롱했다. 친구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순간
시우의 마지막 남은 힘과 분노가 폭발했다. 그는 자신의 목숨을 건 가장 위험한 기술로 마침내 리더를 쓰러뜨리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그 역시 치명적인 부상을 입고 쓰러졌다. 그는 자신이 죽어가고 있음을 느꼈다. 그는 감시탑의 낡은 무정이를 향해 마지막 힘을 다해 기어갔다. 그는 벙커에 있는 이경에게 연락했다. 그의 목소리는 약하고 희미했다. 이경아, 끝났어. 이제 전화해. 모든 걸 알려. 그는 마지막 임무를 완수했다. 그는 친구의 사진을 품속에서 꺼내 들었다. 그는 이제야 친구의 위대한 희생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다. 그는 친구의 명예를 지켰다. 그의 의식이 서서히 멀어져 갔다. 벙커 안에서 이경은 눈물을 흘리며 위성 전화의 통화 버튼을 눌렀다. 전투는 끝났고 진실을 위한 함정은 발동되었다. 하지만 영웅의 운명은 폭풍우 속에서 한치 앞을 알 수 없게 되었다. 멀리서 헬리콥터의 프로펠러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한희경의 전화를 받은 국가정보원 NIS의 특수팀이 헬리콥터를 타고 폭풍우를 뚫고 도착했다. 그들은 훈련장을 급습하여 남은 클리너들을 모두 체포했다. 그리고 감시탑 꼭대기에서 치명상을 입고 쓰러져 있는 박시우를 발견했다. 그는 즉시 보안병원으로 후송되었다. 오진석 하사가 목숨을 걸고 남긴 USB 속 증거는 세상을 뒤집어 놓았다. 송 회장 게이트는 정재계를 뒤흔드는 거대한 스캔들로 번졌다. 부패한 방위 산업체와 배신당한 군사작전, 그리고 영웅 오진석의 억울한 죽음과 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유령처럼 돌아온 또 다른 영웅 박시우의 이야기. 송 회장은 체포되었고 그의 제국은 무너져 내렸다. 몇 주 뒤 병실, 박시우는 기적적으로 살아남았다. 그의 몸에는 흉터가 남았지만 그의 눈은 더 이상 과거의 어둠에 잠겨 있지 않았다. 그의 곁은 한희경이 지키고 있었다. 수년간 그들을 갈라놓았던 오해와 고통의 벽은 완전히 허물어져 있었다. 그들은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슬퍼하며 서로의 상처를 보듬기 시작했다. 배신자의 어머니, 윤씨 할머니도 그를 찾아왔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아들을 대신해 그에게 용서를 구했다. 시우는 이제 모든 진실을 알게 된 그 역시 그녀 또한 이 비극의 또 다른 피해자임을 이해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그녀의 아들이 마지막 순간에 남긴 일기장 덕분에 우리 모두가 구원받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그녀를 용서했다. 군에서는 과거의 작전을 공식적으로 재조사했다. 배신자 윤성철 소령의 모든 계급은 사후 박탈되었고 오진석 하사는 최고의 무공훈장을 추서받았다. 그의 이름은 오명을 벗고 영웅으로 다시 기록되었다. 국립현충원에서 진석을 위한 명예로운 공식 안장식이 거행되었다. 시우와 이경, 그리고 윤씨 할머니가 함께 그 자리에 섰다. 시우는 조사에서 벗어나 친구의 마지막 길에서 그의 위대했던 희생과 진정한 영웅담을 세상에 알렸다. 몇 달 뒤 시우는 병원에서 퇴원했다. NIS에서는 그의 모든 명예를 회복시켜주며 고위직으로의 복귀를 제안했다. 그는 이경과 함께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들의 사랑은 과거의 열정적인 그것이 아니었다. 불과 진실 속에서 단련된 더 깊고 성숙한 사랑이었다. 그들은 서두르지 않고 함께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기로 했다. 그리고 시우는
NIS의 복귀 제안을 거절했다. 그의 유령으로서의 삶은 이제 끝났기 때문이었다. 마지막 장면은 윤 씨 할머니가 운영하는 이제는 동네의 작은 사랑방이 된 헌책방이다. 시우는 손님으로서가 아니라 묵묵히 책을 정리하며 그녀를 돕고 있다. 그는 조용하고 평범한 삶 속에서 평화를 찾고 있었다. 이경이 그들을 위해 따뜻한 차를 들고 찾아왔다. 영웅, 진실을 찾은 여인, 그리고 용서를 받은 어머니. 세 사람은 조용하고 편안한 순간을 함께 나누었다. 시우는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던 그의 아내의 낡은 사진을 바라보았다. 그것은 더 이상 배신과 고통의 상징이 아니었다. 그것은 친구의 믿을 수 없는 숭고한 희생의 상징이었으며 그 희생이 마침내 그들 모두를 진실과 서로에게로 다시 데려다 주었음을 증명하는 증표였다. 그는 마침내 자신의 평화를 찾았다. 한 장의 낡은 사진에서 시작된 오해와 배신 그리고 숭고한 희생에 대한 이야기가 마침내 막을 내렸습니다. 박시우라는 한 남자의 길고 고통스러웠던 여정에 함께 공감하고 그의 마지막 선택을 응원해 주신 모든 독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단순히 한 편의 액션 드라마가 아니라 진정한 용서란 무엇이며 과거의 상처를 어떻게 마주하고 극복해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울림을 남겼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가장 큰 고통과 오해가 가장 위대한 사랑과 희생의 다른 이름일지도 모릅니다. 부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오랫동안 따뜻한 감동으로 남아 우리 주변의 관계와 믿음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소망하며 저는 또 다른 깊이 있는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